글로벌 매출 추이 전망도 1조 2천억에 가까운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영상을 또 제작하게 됐는데요. 크리스마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이번에 또 이제 뭐 며칠만 지나게 되면 뭐 이제 폐장일이다 뭐다 하고 또 1월 1일까지 겹치다 보니까 한 3일에서 4일 정도 여러분들 또 주식장이 열리지 않게 됩니다. 한 4일 정도 이제 주식시장이 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장이 안 열리는 만큼 그 전에 혹은 그 시기에 우리가 또 수익을 볼 만한 종목들을 잘 준비해야 될 만한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또 좋은 기업을 분석해보고 알아보는 시간, 인생 주식 코너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가 그동안 이제 인생 주식 코너에서 알려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라든지 실적이 성장할 걸로 기대되는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차트적으로는 좀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는 종목들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그 결은 좀 비슷한 종목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조금 이제 이전에 소개해드린 기업들과는 조금 다른 방향성이에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 특성상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그 제조업 분야의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PER이나 뭐 PBR, ROE 이런 측면들이 우리가 이제 제조업 쪽에서 저평가라고 얘기했던 그런 그 잣대나 기준보다는 훨씬 더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은 PER이 10배 이하는 돼야 저평가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PER이 뭐 15배, 20배 혹은 뭐 30배에서 50배를 가도 이 정도면 저평가다 혹은 흑자 전환만 해도 이 기업은 정말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비춰지는 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왜냐면은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무형적인 가치들이 많이 평가받는 게 또 제약바이오 산업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엔터 쪽을 본다라고 해도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무형의 가치들을 우리가 돈적인 부분으로 다 재무에 녹여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를 갖고 있진 않지만 그 기술력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해자가 돼가지고 기술적 해자 역할을 하고 또 그 무형 가치들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조업들과는 좀 다르다. 훨씬 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넓은 범위로서 저평가를 척도를 평가해 준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너무 이제 적자를 보고 전망이 없는 기업들은 소개를 해드리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흑자 전환이 시작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동안 이제 투자를 했던 거를 성과를 얻기 시작하는 시점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대기업의 그늘 아래에 있는 기업인지 이거를 좀 중요하게 봅니다. 제가 경기민감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 때 대기업의 그늘에 있는 종목들을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다.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경기가 실제로 안 좋아질 때도 망할 가능성이 낮고 망하지만 않는다면 경기민감주들은 또 경기가 회복될 때 폭발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버티는 생존 기업을 잘 찾으셔야 된다. 그 생존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대기업의 그늘 원조 아래에 있는 그룹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사실 제약바이오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폐지가 될 뻔도 했던 종목이죠. 뭐 그런 언급도 있었고 이슈나 이벤트가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그만큼이나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다, 종목이다 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시는 사실일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연 삼성이라는 그늘 아래에 있지 않았다면 좋은 결과를 못 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산업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즉각적인 결과가 나오기가 좀 어려운 산업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과거에 이제 2016년도 이럴 때 막 적자를 보고 있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면서 보통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시점 즈음 해가지고 상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6년도에 이제 보시게 되면 17년도도 보셨을 때 순이익 적자를 보고 있고 매출은 나와도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이렇게 적자를 보는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18년도부터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19년도, 20년도까지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계속해서 흑자로 유지하면서 진행을 시킨 기업입니다. 근데 딱 공교롭게도 2018년도에 이 기업이 이제 상장을 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딱 이제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순이익까지도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시점이었거든요. 이때쯤 해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하고 본격적인 또 상승 랠리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런 실적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순이익이 뭐 18년도 2천억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때 주가가 막 50만원, 뭐 많이 떨어지면 30만원까지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2천억이라고 했을 때 지금 대비해서 2배도 더 넘게 올라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총이 저때 한 20조 정도 됐다라고 치면 시총 뭐 2천억인데 예, 20조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너무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제조업을 생각하면. 뭐 한 10배라 치면 2조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배 수준이니까 PER이 과거에는 막 200배 이랬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하면서 매출 자체도 워낙에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폭발력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기술력에 대한 가치 평가까지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높게 평가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보통 흑자 전환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할 때 워낙에 폭발 성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또 제약바이오의 매력 중에 하나잖아요. 처음에 막 PER이 막 200배, 300배 가다가도 흑자 전환하는 시점에 순식간에 PER이 뭐 150배, 70배, 60배, 50배, 40배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말도 안 되는 고평가 종목이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말도 안 되게 5배, 6배 수준으로 막 늘어나니까 영업이익도 뭐 500억에서 1조 5천억으로 늘어나는, 야 500억에서 1조 5천억이면은 뭐 거의 10배를 넘어가잖아요. 한 30배 증가한 겁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한 7년 만에 영업이익이 30배 증가를 하니까 뭐 순이익은 2천억대에서 뭐 거의 이제 1조 2천억대로 거의 한 6배 정도 증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성을 띠는 기업이니만큼 일반적으로 PER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워낙에 빨라서. 우리가 전기차 관련된 2차전지 배터리 종목들도 그렇잖아요. 성장성이 폭발력이 있으니까 지금 좀 고 PER이어도 눈 감아줍니다. 지금 뭐 500억을 번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고평가지만 나중에 5천억을 벌 걸로 예상이 되는데 조만간, 혹은 뭐 7천억, 8천억 벌 걸로 기대되는데 7천억, 8천억 번다라는 걸 생각하면 그거 대비해선 저평가라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그런 측면이 어느 정도 녹아 있는 거고요. 영업이익 500억짜리가 1조 5천억으로 7년 만에 늘었으니까 매출은 5천억에서 5조로 10배가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의 매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자본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대기업 그늘 아래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섹터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경기 민감주보다도 훨씬 더 대기업에 어떻게 보면 좀 원조라든지 지원이 가능한 대기업 계열사에 있는 제약바이오를 보시거나 아니면 아예 좀 몸집이 있는 제약바이오를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SK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후발주자로서 손색이 없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기업이 상장을 했을 때가 2020년 코로나 막 이렇게 난리 날 때였죠.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SK바이오팜이 적자 보고 있었고 매출이 260억밖에 안 나오던 기업이에요. 얼마나 못 나오던 기업입니까? 2018년도 상장하기 전 실적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영업이익 순이익이 막 1000억이 넘게 막 1380억, 1390억 이렇게 적자를 보다가 막 많이 볼 때는 2000억대 초중반까지도 적자를 봤어요. 영업이익 순이익을. 그러다가 이제 잠깐 흑자 전환했다가 또 적자를 봤죠. 22년도.
그리고 23년도 올해까지도 적자를 보는 기업이에요. 중간에 뭐 매출이 늘긴 했지만 솔직히 적자를 보더라도 매출이 꾸준히 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11억 매출액,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그러다 1000억대 매출 나오고 260억 됐다가 4000억 됐다, 2460억 됐다. 들쭉날쭉 하다가 올해 이제 3,400억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는 좀 늘었는데 21년도 대비해서는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매출도 거의 5천억 캐파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도 500억, 순이익은 400억 정도. 근데 내후년은 어때요? 1년 사이에 순이익이 거의 3배 넘게 증가합니다. 1,400억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이 돼요. 영업이익은 1,600억, 이것도 3배 넘게 증가가 예상되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1년 사이에 막 3배 가까이 증가를 합니다. 흑자 전환 일단 시작하기만 하면. 그래서 매출도 이제 5천억 정도 캐파에서 6,500억으로 이제 증가가 예상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매출이나 특히 영업이익 순이익의 성장성이 너무 폭발적이라 제약바이오는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게 맞다. 근데 제가 일반적인 제조업들은 지금 같은 재무 상태일 때 결코 이제 인생 주식으로 소개를 안 해드리겠지만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해드린다. 매출의 증가세가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영업이익 증가세, 그 다음에 순이익 증가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매출 기준으로는 26년도에는 거의 1조에 육박하는 8,700억 가까운 매출도 기대가 되고 있어요. 뭐 27년, 28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1조대 매출액도 금세 또 달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은 한번 슈팅을 보여주고 2022년도까지 긴축 기조에다가 심지어 이제 또 증시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제약바이오는 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말아 올리는, 추세를 돌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차트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추세를 돌리고 있는 자리이고 여기에서 이제 매물대 돌파가 저는 본격화됐다라고 보여져요. 사실상 과거에 이제 지지라인으로 형성됐던 가격대가 바로 이 95,000원 정도, 9만원 정도 대략적인 요 가격대거든요. 여기 또 저항을 맞기도 했었죠. 최근에 여기를 돌파하긴 했었지만 그대로 바로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 저항대를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여기 계속 저항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요 매물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면서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이제 수반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과정에서는 이제 바닥에서 물량이 들어왔고 여기서는 지금 숨고르기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도 않고 숨고르기를 하면서 여기서 한번 매집이 진행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좀 이제 숨고르기를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24년, 25년도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면 추세를 돌리면서 크게 움직임이 나올 걸로 기대되고요. 또 경기가 살아나고 증시 분위기가 화랑을 띠게 됐을 때 가장 큰 수익률을 기록해 주는 게 또 반도체보다도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할 때 가장 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산업이 바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인데, 코스피를 주도하는 게 반도체라면 코스닥을 주도하는 건 제약바이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최근에 2차 전지의 흐름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2차 전지의 영향력도 코스닥 쪽에서 굉장히 강해졌지만 여전히 이제 터줏대감적이고, 그리고 뭐 과거 역사적으로도 긴 시간 동안 코스닥을 주도해왔던 게 제약바이오인 만큼 제약바이오를 무시하고 갈 수가 없겠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그리고 코스닥이 근본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는 데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폭등을 했다가 또다시 폭락을 진행하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건데, 아무래도 삼성그룹이라든지 이런 SK그룹에서 주도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그 안정성 측면이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뛰어나고, 그리고 이번 이제 경기가 어렵고 증시가 불황인 시절을 거치고 바닥에서 들어올리는 자리에서는 훨씬 더 리스크를 감내하고 가져가 볼 만한 메리트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급 자체도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누가 이제 더 낫다랄 것도 없이 최근 한 달간의 누적 이제 순매수를 따져보면 외인과 기관들의 누적 순매수가 매우 강력하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어요.
뭐 대기업에 대한 그리고 SK바이오팜에 대한 신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기술적으로 저는 이 10만 원 가격대를 돌파하는 시점부터 SK바이오팜이 월봉상으로도 강력한 매물대를 뚫어주는 자리죠. 이때가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 그리고 강력한 저항 라인 여기서도 저항을 맞았고 여기서도 저항을 맞은 10만 원 가격대가 매우 중요한 가격대라 이번에 전 뚫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뚫고 난 이후에는 10만 원을 뚫은 시점에서 2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수익률 100%를 노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타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수익률을 노리기에도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여져요. 기대 수익률을 한 100% 정도 본다라고 했을 때의 SK바이오팜 폭발력은 우리가 충분히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투자하실 때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익률로 승부를 봐야 되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스피의 반도체,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를 딱 두 가지 섹터를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반도체는 투자금으로 승부하는 섹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약바이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성공을 보여주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넣어서 승부를 보는 게 반도체고요. 제약바이오는 금액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수익률로 승부를 보는 섹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보여주는 섹터이니만큼 금액을 크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수익률을 크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내가 10억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는 뭐 1억에서 3억 내지 비중을 30%에서 40%를 넘어가지 않는 게 좋겠고 30%를 넘어가는 것도 저는 그다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0%를 넘어가지 않는 비중 선에서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는 것이 좋겠고 제약바이오는 자칫 잘못했을 때 이 돈을 날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는 투자예요. 하지만 성공했을 때 기대 수익률을 저는 최소 2배 이상, 다시 말해서 100% 이상을 보라고 그래요. 반도체는 기대 수익률을 최소 20에서 30% 이상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약바이오는 아무리 못 먹어도 2배 이상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한 리스크 대비해서 수익률을 그 정도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아예 날려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갈 때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0% 다시 말해서 이걸 다 날릴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건데 그랬을 때 인풋, 리턴을 바랄 때는 기본적으로 2배는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0% 정도 수익률은 노리는 게 우리가 감내하는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투자금을 많이 넣어서 이걸로 대박 치겠다라는 관점으로 투자하는 거는 적절하게 이용을 하는 투자법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니까 섹터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은 수익률을 크게 노리시되 금액은 적게 들어가시라. SK바이오팜을 막 10억 막 비중 70% 50% 들어가가지고 막 20% 먹고 나와. 완전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20% 먹을 거면 제약바이오를 뭐하러 들어가? 반도체를 들어가도 그 정도는 충분히 먹는데. 그죠? 반도체도 잘만 먹으면 막 200~300% 먹거든요. 물론 이제 막 최저점 최고점 해야지 뭐 그렇게 먹는다지만 반도체도 충분히 200~300% 먹는데 제약바이오로 막 20~30% 먹고 나온다? 내가 감내한 리스크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익률을 내고 나오는 거라 그럴 거면 제약바이오를 아예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불현듯 악재가 나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20~30%만 먹고 나오는 경우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게 아닌 이상에는 20~30% 먹었는데 이제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냥 나와야 되겠다라는 관점은 맞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은 기본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알아야 투자 포인트를 잡아 나갈 수 있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리스크 요인이나 혹은 이제 성장 동력이 어떤 거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SK바이오팜 지분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K가 대주주로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SK가 지분 한 64%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SK라는 이 대기업, 국내에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과 견줄 만한 대기업이잖아요. SK. 그렇기 때문에 SK의 자본이 들어가 있는 만큼 삼성 하면 삼성전자, SK 하면 SK하이닉스, 삼성과 SK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기업이라면 바이오 쪽에서는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삼성의 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임상개발 및 마케팅을 하는 기업으로서 SK라이프사이언스를 100% 지분으로 SK바이오팜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런 역사나 혹은 그런 성장성을 우리가 또 노려볼 만한 기업을 본다라고 했을 때 다음 타자로서 SK바이오팜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SK바이오팜에서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제품이 바로 엑스코플이라는 제품이거든요. 엑스코플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요게 이제 글로벌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면서 지금의 이 흑자 전환과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증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엑스코프리가 그렇게 돈이 막 제대로 벌리고 있진 않았는데 드디어 이제 그 손익분기점을 넘기면서 흑자를 폭발적으로 내고 있어요. 지금 23년도까지는 제대로 이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시점인데 24년도 다가오는 24년도부터가 이 기업의 엄청난 역전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이 뭘 하는 기업인지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봐야 되겠는데 SK바이오팜이 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CNS 사업부예요. 이 CNS 사업부가 뭐냐면 이게 중추신경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쪽에 이제 사업을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CNS 질환, 중추신경계 질환을 다루는 신약들, 후보 물질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중추신경계 질환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신경계라는 거 여러분들이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뭐가 있냐면 뇌전증, 우리가 이제 발작 증세를 나타내는 경우 있잖아요. 부분 발작이라든지 강직간대 발작이라든지 수면장애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 이제 뇌전증 치료제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엑스코프리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파이프라인 주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노시라는 게 있는데 이 수노시는 이제 좀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바이오텍 기업인 엑섬 테라퓨틱스한테 상업화 권리를 이미 매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추신경계 질환들이 이런 뇌전증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조현병, 뭐 조울증, 이런 이제 중추신경계 질환들을 치료하는 제품들입니다. 여기도 뇌전증 있죠? 뭐 집중력 장애 이런 것들도 있고 신경계 질환, 이런 제품들을 주요 이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어떤 병인지.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수노시는 그 미국 기업 엑섬 테라퓨틱스한테 상업화 권리는 이미 매각을 한 상황이고 요 수노시는 수면장애 쪽이거든요.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 이제 지금은 엑스코프리가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뇌전증 쪽에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시 시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약 매출이 얼마나 잘 나오고 있는지 엑스코프리에 대해서 이제 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처방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방이 좀 많이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처분수가 좀 증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요 TRX가 이제 처방수거든요. 근데 엑스코프리가 경쟁사 대비해서 지금 처방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요 빈펫, 발음은 저도 이제 빈펫으로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잘 아시는 분들은, 발음 잘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UCB라는 기업의 빈펫이라는 치료제예요. 요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엑스코프리가 뇌전증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뭐 블록버스터급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뇌전증 신약에서 보통 얘기를 할 때 요 제품을 빼놓지 않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지금 실제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로 갔을 때 요 폭발력이, 요 파란색 기둥이 압도적인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준할 만큼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게 지금 노란색이랑 연두색인데, 이 노란색이 브리비액트 요쪽이고 그 연두색이 우리나라의 이 엑스코플입니다. 굉장히 좀 자랑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매출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위험 요인도 있기는 해요. 그거를 제가 요 1등 제품 신약 매출이랑 좀 비교하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뇌전증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이제 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뇌전증 분야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뇌전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혹은 뭐 유전적인 이유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발작이 일어나는 병입니다. 이렇게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전신 발작이랑 뭐 부분 발작 이렇게 나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발작 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미국에서 지금 거의 한 340만 명 정도가 환자라 그러는데 이 중에 300만 명 거의 대부분이 성인들한테 나타난다 그래요. 이제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한테는 잘 안 나타나고 그래서 성인 환자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뇌전증을 치료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발작 빈도를 봐야 돼요. 발작 빈도.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제품들 중에서 치료 제품들 중에서 요 치료제를 복용해도 거의 한 30% 정도는 재발한다 그래요. 이 발작이. 그렇기 때문에 재발률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약을 먹어도 발작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제로 완벽히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만큼 이 30%가 아니라 먹으면 10명 중에 1명만 재발한다. 이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발작 빈도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부작용을 좀 줄이는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발작 빈도 감소 중앙값이 지금 현재 400mg 정도 투여했을 때 한 55% 정도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발작이 완전히 없어지는 발작 완전 소실률은 한 21%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먹으면 한 절반 정도는 발작 빈도가 한 절반 정도 줄어들고 완전 없어지는 게 한 2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게 부작용 발생이거든요. 그 부작용이 최대한 없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엑스코프리를 100mg 투약했을 때, 200mg 투약했을 때, 400mg 투약했을 때 부작용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졸음이 오는 거랑 피로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건수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요 이제 A사 제품 대비해서 심지어 A사는 거의 2배 그리고 3배 가량 투약을 했는데도 졸음 피로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브리비액트는 요게 이제 거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버스터급 가장 이제 폭발적인 그 시장의 파급력을 자랑했던 그런 이제 제품이랑 같이 소개가 됐던 파급력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였죠. 요것도 지금 졸음이랑 피로 부작용이 좀 있는데 현재 엑스코플이랑 크게 이제 뭐 차이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빈도 자체도 나쁘지 않은 수준, 준수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시판이 되고 나서 굉장히 폭발력 있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수준이라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주요하게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원가율을 보셔야 되는데 원가율 자체가 이제 한번 쫙 치솟았다가 지금 좀 안정화 국면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판관비가 좀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좀 걱정일 수도 있겠는데 뭐 판매 대비해서는 판관비 비율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매출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매출이 대부분 발생하고 있고요. 그 미국 이외의 매출이 그 다음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로벌 매출 추이 전망도 26년도까지 1조 1000억을 넘어서 1조 2천억에 가까운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뭐 엑스코프리 쪽으로만 해도 그런 거니까 나중에 이제 뭐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되고 판매를 통한 이제 매출 기여가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2년도까지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라든지 뭐 아니면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24년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완전히 개선이 되는 시점이에요. 바로 내년이죠. 이제 뭐 한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시작되는 24년도부터는 영업이익률이 본격적으로 올라서기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좀 리스크 요인인데요. 이 뇌전증 치료제 중에서 제일 또 유명한 제품이었던 요 빈펫 제품 매출이
제네릭이라는 이 경쟁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그대로 확 꺾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요게 이제 특허가 22년도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허가 이제 만료되고 나서 22년도 기점으로 지금 제네릭이라는 제품이 오리지널 제품 점유율을 엄청나게 뺏어갔어요. 그래서 매출이 이때 22년도 36% 정도 감소했습니다. 예, 제네릭이 출시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팜,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도 그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빈펜 및 제너릭 처방의 비중 추이가 원래는 특허가 이제 만료되기 전에는 당연하게도 요 제품 빈펫이 완전히 다 이제 거의 뭐 독점적으로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특허가 만료되니까 22년도 2분기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예, 본격적으로 제네릭이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이제 점유율을 뺏기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도 발작 빈도 감소가 지금 이 점유율을 뺏어올 걸로 예상되는 제품이 이제 젠 1101 제품이거든요. 근데 발작 빈도 감소는 아무래도 엑스코프리가 더 좋아요. 이게 55% 정도고 요 경쟁 업체는 지금 이제 한 52%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작 빈도 감소는 엑스코프리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약 미리그램 수를 따져봤을 때는 이쪽이 이제 나중에 또 훨씬 더 발작 빈도 감소가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55%로 엑스코프리가 좀 더 높게 판단되고 있어서 여기서 엑스코프리에서 진행을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요거를 투여하는 요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발작 빈도 감소가 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발작 빈도 감소가 높은 제품부터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작 빈도 감소가 높은 제품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엑스코프리가 더 많이 쓰이겠지만 거의 발작 빈도 감소가 50%대에 머무르는 요 신약 출시 젠 1101 제품이 아무래도 나중에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당장에는 한 26년도까지는 그래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 엑스코프리가 시장을 장악할 텐데 그 이유가 문제라는 거죠. 26년도까지는 그래서 제가 주가가 계속 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모달리티 트렌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지 그 치료 방식에 따라서 요 모달리티 트렌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뉴 모달리티 새로운 이제 이 치료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CGT랑 RPT랑 TPD예요. 각자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TPD는 표적 단백질 분해제고 그 다음에 RPT가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CGT가 세포 유전자 치료제인데 지금 요 3대 뉴 모달리티에서 SK바이오팜이 특히 더 이제 그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TPD랑 RPT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를 감행하고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3대 이제 뉴 모달리티의 특징이 뭐냐면 경쟁이 이제 낮아질 만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술적 혜자가 좀 있는 분야라는 거죠. 내가 한번 이 분야를 달성을 해놓으면 아무나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성장률 자체도 높은 축에 속하는 거죠. 시장 성장률은 높은데 그 다음에 이 경쟁은 낮아질, 다시 말해서 다른 기업들이 침투하기가 어려운 그런 산업의 세 개를 이제 딱 꼽았는데 요 세 개 중에서 RPT랑 이제 TPD 쪽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RPT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잖아요, 이게. RPT가 이제 방사성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도 이제 방사선이라든지 뭐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게 생각이 나시죠? 이런 의약품 치료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RPT 개발에 방사성 동위원소 원료라고 해서 RPT 개발에 쓰이는 원료가 있습니다. 악티늄 225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요 SK바이오팜의 기술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요걸 활용해 가지고 신약 연구랑 임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SK 그룹 차원에서 요 RPT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이죠. 22년도에 SK그룹, 그러니까 SK그룹 차원에서 미국 원자력 기업이죠. 테라파워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와의 시너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SK바이오팜에서는 악티늄 EEO를 가지고 이제 또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SK그룹에서는 이제 미국 원자력 기업 테라파워에다가 이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3천억 가량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진행하면서 요거와의 이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악티늄과 테라파워의 시너지. 그래서 이제 테라파워에서 악티늄 EEO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요 테라파워 3천억 투자한 데서 미국 기업이죠. 테라파워. 여기서 이제 악티늄 EEO 핵심 원료를 이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사성 의약품 요 그 치료제 자체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요 세 개 자체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독점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빈펫이라든지 그런 이제 블록버스터급 치료제가 테라파워와 악티늄 EEO 요쪽에서 이제 시너지가 나오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요 TPD, 타겟티드 프로틴 디그레이데이션, 표적 단백질 분해제. 예전에 이제 한창 2017년도, 18년도 이럴 때 면역 항암제니 표적 항암제니 이런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이런 게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암세포만 표적으로 딱딱딱 죽인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엄청 핫했었는데 요 이제 표적 단백질 분해제입니다. 그래서 요 TPD 개발사 중에 프로테오반트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얘네를 이제 지분 60%를 가져왔어요. 기업명이 프로테오반트. 예, 지분 이제 60%를 가져왔고요. 한 지금 가격은 620억을 들여서 지분을 인수해 왔습니다. 프로테오반트를 인수하면서 이쪽까지 지금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가 이제 분자 접착제라는 발굴 플랫폼 MOPD 확보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있어서 좀 강세를 띌 만한 기업인데 금액을 들여서 지금 지분 투자 과반수 이상을 인수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TPD 쪽도 TPD인데 RPT 쪽 이 이제 테라파워 투자한 거랑 SK 지주사 쪽이랑 시너지까지 좀 기대가 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RPT 쪽을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뭐 일단은 이 기업이 TPD랑 RPT 쪽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지금 이렇게 흑자 전환에 나서고 있는 가장 주요 동력원 자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뇌전증 치료제의 엑스코플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런 이제 실적과 돈을 열심히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 자체도 100%대로 떨어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뭐 제약바이오 쪽이 적자가 넘쳐나는 업체들이 수두룩 빽빽한 만큼 부채 비율 뭐 110%면 지금이야 140%지만 양호한 수준이다. 흑자 전환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준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25년도, 6년도 가게 되면 이것도 뭐 40배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요. PER 50배 정도 수준이 예상되고요. PBR은 15.7이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PBR 한 1.0 이하 저평가라고 그러는데 제조업들 말도 안 되죠. 그 제조업 쪽이랑 기준 잣대를 들이밀면 제약바이오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제조업 투자하시던 분들은 말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ROE 자체가 미쳤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PER, PBR만 보고 가면 투자를 못하는 기업들을 ROE를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제 내후년 25년도만 가더라도 ROE가 거의 35%에 육박할 걸로 예상돼요. 이게 제약바이오의 매력이에요. 지분 투자 가치 대비해서 수익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내가 5천억 투자했는데 막 3천억 벌어오고 막 2천억 벌어오고 이러면 얼마나 많이 벌어옵니까? 내가 5천억 투자했는데 1년 동안 3천억을 벌었어. 와, 말이 안 되잖아 사실. 이런 기업들 진짜 미친 기업이거든요. 좋은 의미로. 그 ROE가 34.67%면 아니 엄청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00억 투자했으면 34억 벌어들이는 건데 1년에.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ROE 두 자릿수만 돼도 이거 진짜 제조업 중에서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35% 가까이. 이거 26년도 되면은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SK바이오팜의 좀 매력도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리스크가 크다는 거. 이걸 감안하고 투자하셔야 되고 금액은 투자금은 적게 들어가고 수익률은 크게 노리셔야 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SK바이오팜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랑 응원 댓글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단타장의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번다는 정직한 모토로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2,800명을 지금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10,000명을 넘어서 10만 명 이상으로 넘어설 때까지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직하게 정진해 나갈게요. 여러분들 오늘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구독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좋은 기업 분석 첫 번째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랑 응원 댓글도 영상 제작에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힘이 드는 거 아니니까요. 좋아요랑 응원 댓글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수익,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단타장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